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는 상승 시도를 하는 듯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힘이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실현하려는 그 욕구가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는 듯 하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을 하방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마켓 네이컷 저희가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은 거는요. 고리 원자력본부 1발전소와 관련된 사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해체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원전 해체 시대가 개막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원전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해체까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원자력 산업 관련 분야,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리 1호기 승인 일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건설과 운영 허가를 받았고요. 78년에 첫 가동이 실시가 된 우리나라 1호 원전입니다. 그리고 17년에 영구 정지가 진행된 다음에 8년 만에 이렇게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된 것인데요. 상업 운전 후에 무려 47년 만에 이렇게 해체가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총 해체 비용은 1조 713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현재 9,647억 원가량이 적립이 된 상황입니다. 해체 인력은 전담 조직 3개 팀 총 108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해체 기간도 1, 2년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려 12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게 되고요. 6년 차에 사용 후 횡령료를 반출하고 10년 차에 오염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12년 차부터 부지 복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12년의 첫 발을 내디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해체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해체 시장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이미 다른 나라에서 수십 개의 원전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이 214개에 달하고요. 앞으로 20, 30년에 해체 대상에 들어가는 원전이 무려 400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리 1호 원전도 지금 해체를 하는데 1조가 넘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것처럼 원전 한 개당 해체되는 비용이 약 평균 5천억 원에서 1조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400개를 평균 1조가량이 소요되게 된다고 본다면 최소 400조에서 500조 수준의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원전 시공 국가이기 때문에 해체에도 이번 1호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능성의 시험대에 올랐다. 그 가능성이 더 열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해체도 해체지만 원전 부활의 신호탄이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5월에 원전 부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었고요. 2050년까지는 4배가량, 현재보다 4배를 더 증설하겠다라는 목표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고 소형 모듈 원전은 30기 이상 착공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원전 시장,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지금 원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세계 지도로 표현을 했는데 미국이 10기고요. 폴란드가 6기, 체코 4기, 그리고 튀르키예 2기, 사우디 2기.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원전에 대해서 새롭게 건설 중인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위해서 보다 더 발빠르게 좀 시장의 확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SMR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원전 대부분이 1970년대와 80년대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년 이상 운영한 노후 원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가동 기간을 늘리더라도 지금 30년이나 50년까지 되게 된다면 원전을 교체해야 되는 그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현재 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지만요. 60년이 지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년을 기점으로 원전의 분위기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대형 원전 설계 수명 종료 시점을 저희가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제가 지금 손으로 표시한 데가 30년입니다. 32년도에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40년과 42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원전들의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금 이 아래쪽은요, 중장기 원전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교차점에 있는 저 부분이 45년도쯤이고요. 대형 원전보다 소형 모듈 원전이 더 많아지는 시기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년대에는 대형 원전에서 대형 원전으로 교체를 하게 되고요. 40년 중반이 되게 된다면 대형 원전에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교체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만큼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럼 두 갈래의 원전의 길이 있는 듯합니다. 먼저 고리 1호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체에 대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해체 산업의 개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500조 규모의 처리 시장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해체하면요, 한전 그룹주들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된 기업들 보게 된다면 한전 KPS랑 한전 기술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설과 수출형 산업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신설을 하기 위한 나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원전 공사 시공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협업하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없이는 시공이라던가 이런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 원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원전 산업을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될까? 국내 해체 산업과 대형 원전 산업 그리고 글로벌 SMR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전 그룹주들이 핵심 그룹주고요. 기간은 지금 한 12년가량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해체 산업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외 사업도 노려볼 만하겠죠. 안정적인 공공발주, 그러니까 나라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요. 리스크는 정치적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고요. 35년까지 그 기간을 잡았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국, 러시아 경쟁 가능성이 낮다는 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유럽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선택을 받기가 굉장히 낮죠. 그러한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는 설계 변경에 대한 수익성을 들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형 모듈 원전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태용이 있고요. 40년짜리를 좀 중장기적으로 봤습니다. 빅테크가 커지게 된다면 소형 모듈 원전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로는 아직은 SMR과 관련된 계약을 시원하게 내놓은 기업이 없다는 것, 실적이 좀 부족하다는 거고요. 초기 투자가 좀 부담스럽다는 게 있습니다. 다만 원전 관련된 기업들 이제는 신설이 아니라 해체까지로 점점 더 그 캐파가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은 기업들도 이제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리 1호기의 해체는요, 이제 원전 산업이 이제 점점 더 끝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속에 핵심 플레이어로서 첫 걸음을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우리 시장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이틀간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광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고점은 3,093포인트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약보합으로 다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1% 넘게 하락한 3,047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늘 고점은 790포인트, 778포인트 저점 디딘 이후에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779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이 수급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하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8,4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은 3천억 원 이상, 개인은 5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 포지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1,9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반도체 투톱의 흐름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SK 하이닉스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오늘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그런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대 하락세, 오늘 2차 전지도 부진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3%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피에서 오늘 방산과 지주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 다만 외국인들은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2차 전지의 하락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5% 넘는 낙폭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알테오젠과 HLB 역시나 파란불 켜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 오늘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훈풍이 좀 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중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좀 전환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 로템입니다. 어제 나토에서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려잡겠다라는 데 합의를 했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이 방산주들의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아직 한계를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수출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더 큰 실적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치 내놨습니다. 오늘 이런 영향에 매수세 크게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장중에는 6%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2%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는 오늘 카카오페이입니다. 두 번의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 거래 재개가 됐는데 오늘 큰 낙폭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자릿수대의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낙폭 흐름이 컸는데 역시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카카오페이 매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83,8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KCTC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 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이에 따라서 태스크포스가 회의가 개최가 됐다라는 소식에 한 차례 물류주들 강세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은 부산항만 측에서 이 관련한 전담 조직을 좀 신설한다라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물류주들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KCTC 같은 경우는 장중에 23%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1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네이커 앵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원전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고 원전주들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공식적으로 나게 됐습니다. 해체 산업 그리고 신설 원전 산업 조금 완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원전 산업을 펼쳐나가게 될 건지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사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간을 2110년까지 봐야 됩니다. 2110년이요? 네. 네, 우선 저는 없네요. 네, 네. 저도요. 네. 저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네. 뭐 봤던 뭐 600조, 500조 네. 요 시장은 2110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것들,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이 다 폐기가 됐을 때 해체하는 건데 네. 일단은 굉장히 먼 기간이죠. 사실 우리가 10년 뒤만 해도 이거 오는 거 맞냐. 우리가 양자만 하더라도 젠슨항이 30년 얘기하자마자 그때 미국정에서 완전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사 내용을 잘 뜯어보시면 결국에는 2110년 정도까지는 열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이 산업의 사이클이 길어요. 한 1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길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일단 스타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체와 신설이 모두 한국에서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만들면 결국에는 해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해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신설도 하지만 만든 거를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또 이제 해체에 대한 기술을 또 가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있다 보니 신설부터 이제 해체까지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폐배터리와 배터리 산업의 그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했을 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각됐었던 게 그럼 이제 폐배터리다. 네. 9년, 10년 넘어가면은 이거 폐배터리 나오기 시작하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돼가지고 그때 막 폐배터리 시장도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원전이 고장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이클이 너무 길지 않아요? 네, 일단 그쵸? 원전이 네. 고장나려면 40년, 50년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2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신설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약간 좀 러프하게 말씀드린 6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네. 거에서 산업이 굉장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였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승인이라는 좀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호기, 뭐 3호기, 4호기, 5호기까지 연쇄적으로 일단은 거기에 따른 또 승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직접 해체거든요. 직접 네. 해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원전이 지금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으로 완전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뭐 크게 되고 있고요. 이게 안전망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안전성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원전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AI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가져가야 되는 세상이 와버렸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빅사이클이 뭐 5년, 10년이 아니라 이제 50년, 100년까지도 사실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가 굉장히 강하죠. 사실 오늘 오전 날씨도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좀 약간 가을 날씨였어요. 네, 굉장히 맞아요. 시원하고 네. 물론 이제 비가 와서 약간 좀 찝찝하고 땀이 날 네. 때도 있지만 지금 거의 6월달 말이니까 사실 엄청 더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뭐 장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후 변화가 심해서 최근에 이제 풍력이나 뭐 태양광 같은 거는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붐이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을 굉장히 긴 사이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이후에 그 해체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을 그럼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무진엔텍이랑 네. 뭐 오르비텍, 뭐 네.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군들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따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지금 얘기할까요? 이게 제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직접 해체라는 게 있고 지연 해체라는 게 있는데 지연 해체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폐기물 같은 거를 네.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핵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해체도 되게 손쉽게 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해체로 많이 하지 않고 지연 해체라고 해서 시간을 좀 상당히 둡니다. 근데 그 시간이 20년이 넘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길게 두고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쓰레기 약간 매립하는 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랑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되었었던 기업들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직접 해체를 해야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지연 해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에 대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런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단은 핵심 키워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1호기 승인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이 나왔어요. 요즘에 워낙 이슈가 좀 빠르게 돌기도 하고, 또 이제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수급이 강하니까 뭔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막 팍팍팍 가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워낙 원전이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2만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원전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해체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있으니까 수급이 막 붙었는데, 이미 승인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막 80%, 90% 가고 뭐 과열 걸리고 뭐 투자 경고 받고 이래 버리니까 사실상 오늘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세론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원전 산업의 좀 특징이죠.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가 있었을 때가 2024년인데 네. 그때도 급등하자마자 급락해갖고 그때 주가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이상하게 조금 약간 이런 이슈나 모멘텀이 나오면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기업은 많아요. 기업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1조 들여서 37년까지 최종 해체 완료인데 저게 그러니까 12년 사이클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진엔텍은 리포트가 그래도 꽤 나와 있어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한 3-4개 정도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해체 기술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얘네가 이제 화력발전소도 같이 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데 쉬어야지 유지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전을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지보수가 일단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워요. 그 수익이. 그리고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탈탄소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매출원의 한 40% 정도가 되니까 되게 큽니다. 근데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요 이제 해체 관련된 부분이 붙더라도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무조건 다 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뭐 프리미엄을 갖기가 어렵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는 급등을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수급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전 해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론 현상이 나타나는 듯하고, 그러면 신설이나 아니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세계에서 한 5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여겨볼 종목, 대표님께서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최근 제가 2년 동안의 원전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는 딱 네. 2개만 얘기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딱 이 2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직접적으로 그 핵심 코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해외 기업과의 이런 뭐 MOU도 맺어 있는 상황이고, 이 시너지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연 이슈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BHI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수주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작년에 받았던 수주량도 거의 시총만큼 받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라왔죠. 얘가 원래 한 2-3천억밖에 안 했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또 상반기에는 또 작년 전체 수주를 또 뛰어넘는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주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 안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2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건설로 약간 좀 이렇게 휘용하고 확대를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현대건설이랑 DLENC 정도는 같이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설에서 대장은 현대건설이고, 약간 속도감 부분에서는 좀 천천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쫓아오는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DLENC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두 종목 모두 다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최근 한 2-3주 사이에 목표 주가가 7에서 9만 원 정도 사이로 나왔는데, 오늘 10만 원이 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네. 주가 상향 11만 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7만 원대 이상, 뭐 8, 9만 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물산은 좀 어때요? 그 소형 모델 원전 쪽에서도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우선 네. 삼성그룹이니까 좀 그래도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삼성물산도 괜찮아요. 삼성물산도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지주사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적인 부분에서 상법이 물론 저는 잘 될 거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오리지널 이슈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상법이 조금은 우리가 밸류업 지수처럼 만약에 조금은 이슈에 비해서 조금 덜 나온다 이래 버리면 네. 지주사들은 조금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더 후순위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주가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삼성물산이 최근에 움직인 거는 뭐 후발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주사들이 올라올 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후발로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선발대 먼저 보시고 얘네가 충분히 올라가고 났을 때 삼성물산 같은 거를 보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항상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4월에 19,900원대 찍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장기 추세선인 5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네. 저는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거 주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많이 그래서 그래서 국내 ETF를 활용을 해보셔도 좋은데 앞에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네. 또 같이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네 개 중에서 한두 개만 선택해서 같이 믹스를 해라. 해외 기업이랑. 그게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그다음에 이제 컨셀레이션이나 이제 G 버너바 이렇게 중에서 한두 개만 같이 믹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버너바를 넣은 이유는 가스터빈에서 또 독보적인 1위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가스터빈에서 또 잘하거든요. 네. 이 회사가. 그래서 같이 연결고리가 있고요.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해외에서 난 개별주 하기 싫어요라고 하면은 우라라고 있어요. 우라. 네, 우라 ETF라고 있는데 그걸로 같이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라 이렇게 싹 세 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비중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20% 넣으면은 네. 뭐 이걸 7%씩 뭐 이렇게 반반 치킨 하시면 됩니다. 국내 반, 해외 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비중을 나눠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국내외에 좀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섹터가 이제는 원전이 설계도 있고 시공도 있고 수출도 있지만 이제 해체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네.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원전 그럼 섹터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네. 이거는 뭐 그냥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전의 투자 방식은 당연히 대형 원전이 먼저예요. 대형 원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SMR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비랑 해체 순인데 요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SMR 쪽으로 넘어가긴 할 텐데 대형 원전으로 어느 정도 깔아놓고 그다음에 SMR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트리거는 유럽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SMR이 확대가 되어야지 대형 원전들을 조금 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좀 이벤트가 될 거고 일단 개수가 늘어나야 정비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해체는 보셨겠지만 신설이 되고 물론 아직도 노후 원전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 수보다 앞으로 늘어날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해체는 좀 후순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는 직접 해체로 하더라도 12년, 지연 네. 해체로 하면 20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는 이게 사이클이 너무 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10년 뒤, 20년 뒤에 밸류를 땡겨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좀 확실하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또 100% 정도 오른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땡겨서 몇십 년을 다 땡겨서 한다라는 건 좀 솔직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 중심으로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을 같이 끼워 넣은 거예요. 네. 그거를 같이 하시면은 대형이랑 SMR을 동시에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한 기술이 너무 뛰어나지만 좀 큰 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같이 믹스를 해주시면은 소외감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국내가 좀 쉴 때 해외가 더 가고요. 해외가 쉴 때 국내가 가요. 그래서 같이 갖고 있으면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뛰어나지 않나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헌 본부장과 함께 원전 관련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형 원전부터 보고 SMR 그리고 유지, 보수, 해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뭐 나는 원전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되신 분들께서는
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서 오징어 게임 3를 볼 건데요. 구독료가 아까워 끊으려고 했는데 재밌는 콘텐츠들이 자꾸 올라오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요새 많은 것들 구독하고 계시죠? 음악이나 드라마, 쇼핑, 가전,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까지 구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소유가 아니라 접근.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의 소비 방식입니다. 사는 것보다 쓰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에 대해 토막 상식 전해드릴게요. 공유경제와 구독경제,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공유경제는 한자산을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구조인데요. 차가 필요할 때만 빌려 타는 소카나 그린카, 여행 갈 때 남의 집을 빌려 숙박하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 같은 서비스가 바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죠. 그렇다면 구독경제는 뭘까요? 구독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영상 구독 서비스,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스트리밍, 그리고 쿠팡 정기 배송 같은 것도 모두 구독 경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산업 전체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차를 사는 대신 월정액 차량 구독 서비스로 원하는 차를 바꿔 타는 시대. 면접이나 결혼식 때 필요한 옷을 패션 구독으로 빌려 입는 사람도 늘었죠. 심지어 오피스 프로그램도 이제는 CD로 사지 않고 매달 구독료를 내는 SA의 S 서비스가 기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기업들도 공유와 구독 경제 서비스를 늘려가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투자 정보는 저희가 가장 빨리 전해드린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매달 구독료가 쌓이면 지출이 커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니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성이 낮고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차량, 숙박 같은 공유 서비스는 운영 비용과 안전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제 세상은 내 것보다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접근권을 소비하는 것이죠. 오늘의 경제상식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데일리TV는 구독료가 없다는 사실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로 이어갈 텐데요. 정확한 종목 이슈들 함께 진단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할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 적용을 차량 부품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핵심 내용 보시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관세 조치 내놓으면서 공개했던 이 포고문에 근거해서 마련한 조치입니다. 미국 부품협회가 특정 부품에 있어서 관세 요청이 가능해졌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미국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부품 관세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접수한 이후로 6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고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 요청을 접수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25% 관세 적용이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 부품 등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관세가 차체나 전장 부품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고요. 어떠한 의견이 나와서 수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변수가 좀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북미 매출이 높은 부품사들, 특히 한온시스템과 만도, 현대모비스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자동차주 분위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에서 2%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한온시스템의 경우에도 1%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5% 내린 29만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HL만도 역시 3%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APR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 뷰티 기업 중에 2위로 올라왔습니다. 1위는 아모레퍼시픽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APR이 5조 7천억 원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 2024년 2월에 성장한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게 점프를 했는데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주가가 끌어올려진 상황, 가장 큰 이유는 탄탄한 실적 덕분입니다. 지난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죠.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2분기에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중론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 끌어올렸고요. 2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화장품 업종 내에서 외형 성장률이 가히 압도적이다라는 평가 내놓았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역시나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B2C와 B2B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브랜딩과 실적 레버리지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LS증권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 16만 5천 원까지 끌어올렸고요. 미국과 일본의 B2B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적 상향과 더불어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멀티플 재평가가 타당한 시점이다라면서 APR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11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APR 오늘 장중에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는데 하락 전환한 뒤 현재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만 8,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도 오늘 약 보합권 흐름, 다른 화장품주들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CSA 코스믹이 16%대 급등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콜마와 제로투스분 역시 1에서 3%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원전 해체템에 앞서 마켓 A컷 시간에서 짚어봤는데 500조 원의 새 시장이 열릴 수 있을까요? 기대감 최고조로 끌어올려진 상황입니다. 부산 기장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해체될 것이 승인이 났는데 시장에서는 국내 원전 역사상의 원전 해체장이 새롭게 열리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부산 기장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해체 승인이 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원전의 건설, 운영에 이어서 해체까지 원전 전 주기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규모의 5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체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영구 정지 원전이 209기인데 이 안에서 해체 완료된 건이 21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고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 영구 정지가 예상된다면서 향후에 원전 산업에서 해체 기술의 중요성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위드텍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한가 풀리면서 23%대 급등세만 유지하고 있고요. 11,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의 경우에도 10%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원일 TNI의 우리 기술 3%대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비트의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6%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3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옷게임 시즌 3. 이제 파이널 샷 끝나고 보시면 되겠네요. 4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6부작으로 공개가 됩니다. 기존의 시즌 1, 2 때는 좀 시즌이 한 6개, 9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 짧은 것 같고요. 시즌 1, 2의 경우에 전 세계 누적 조회수 6억 뷰를 달성했고요. 시즌 1이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죠. 국내 1위 OTT인 넷플릭스인 만큼 이번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지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시즌 2가 나왔을 때 한 달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가 139만 명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즌 1보다는 2, 3에 대한 기대감 좀 낮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 시즌인 만큼 어떤 성과 나올지 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 게임즈에서 발표했던 게임 오징어 게임 언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107개국에서 무료 액션 게임 부문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징어 게임 3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은 또 서울 광화문에서 글로벌 피날레 퍼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 연출 각본에 참여했던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 이병헌 배우들이 직접 참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행사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소외받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만이 오름세 보이고 있네요. 아티스트 컴퍼니가 이제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최근에는 흐름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제 시즌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체크해 봐야겠고요. 이번 마지막 시즌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함께 봐야겠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맥주, 소주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으면서 마케팅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 1%대 약세고요. 음향 효과와 특수 효과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덱스터 뮤직 스튜디오도 2에서 3%대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들의 흐름 그리고 이슈들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유훈 처장 만나볼게요.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의 눈길을 좀 보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하락 구간에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중에서 좀 강하게 좀 갑자기 오르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잘 알려져 있는 KT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 최근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KT가 뉴타닉스와 협력해서 클라우드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출시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T가 상승하는 원인들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I 클라우드 관련된 섹터로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2분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만큼 KT의 추세 상승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최근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와 동반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로봇주긴 합니다만 AI와 접목한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주가 됐던 클라우드가 됐던 모두 AI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AWS와 공동 개발한 보이스 투 리얼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AI를 로봇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협업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동안의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두산 그룹 내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점을 좀 반영하듯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까지 오늘의 특징주에 대한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가에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종가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HJ 종목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과 건설 부분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MRO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의 군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기회로 잡아보신다라면 HJ중공업 조선주 관련된 종목으로서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J중공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파른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양시장 1%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와 같은 원전 해체 테마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앞서도 살펴봤는데 로봇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콜마홀딩스와 같은 화장품주도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 같은 이 방산주들도 이틀 연속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으로 크게 급등을 했다가 현재 또 급락 전환한 모습이네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유니슨 골라주셨습니다. 9%대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유증 결정이 있었어요. 급락 후에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6월 20일 날 이제 급락이 나온 후에 이제 지금 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니슨이 이제 24년도 작년 초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과 올해 유증을 하면서 공통된 것은 대주주는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일반 주주들만 참여를 하는 방식을 이제 택했는데 대주주 쪽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시장에서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규모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이 이제 거의 기존의 이제 발행 주식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보통 대규모 유상증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의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반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유상증자를 적절한 시기에 해서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업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일단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일단 유니슨 측에서는 유동성 위기 해소 차원,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을 좀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재무제표로 보면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그 자본 총계는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결손금이 계속 발생을 하면 적자가 나서 이게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자본 잠식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크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걸 크게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작게 하면은 이제 이 부등호가 이쪽으로 되겠죠. 이쪽을 작게 만드는 게 감자, 이쪽을 크게 만드는 게 증자인데 네. 액면가 이상으로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 자본 총계가 커져서 자본 잠식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일단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굉장히 잘된 대표적인 기업이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한 2021년도인가요? 주주배정 유상증자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을 바라봤지만 그때가 역사적인 저점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봤어요. 근데 꼭 사업에 필요한 배를
일단 그 발주를 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고 대주주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죠. 근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던 주주 배정 유상 증자 대주주는 참여를 안 하고 이번에 또 하는데도 그날 하루만 급락이 나오고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조정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일단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280%가 좀 넘어서 해서 일단 재무 자본 잠식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풍력 타워를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이 터빈을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거의 없죠. 이제 유니슨은 이거 터빈 쪽이긴 한데 한빛 해상 풍력 단지가 2조 원대 사업인데 이게 이제 기본 계약은 이제 체결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과거 이제 기본 계약 작년 말에 이제 34기 풍력 타워 터빈 작년 말에 기본 계약 체결한 것까지는 제가 봐서 방송 오기 전에 본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좀 약간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관련 기사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유니슨을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은 사실 이 폴란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거든요. 폴란드가 해상 풍력을 어느 정도로 지금 키우고 있냐면 원전을 한 2-3개 정도 지을 정도의 그 발전 용량을 해상 풍력으로 지금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유니슨이 거기와 그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약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좀 재무도 좀 나아지고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정책적으로도 좀 지금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기도 하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락 후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냉탕과 온탕을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주주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유닛은 옛날에 4만 원 가까이 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페니 주식 1,000원 아래로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1,600원대로 올라왔는데 일단 뭐 수급적으로나 뭐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적자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뭐 10,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가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특별히 큰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폴란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투자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격이 1,200원인데 지금 1,600원이죠. 일단 조금 아랫방에 열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업에서의 성장성이 남아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을까요? 디어유,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14%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3년 만에 최고가로 올라왔는데 뭐 중국 진출 소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XM의 주가 흐름과 좀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디어유. 네. 일단 위버스와 뭐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하이브의 위버스, SM의 디어유. 오늘 시장에서 거의 뭐 원톱 수준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호재가 좀 SM에 특별히 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디어유가 떨어질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탄력은 디어유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나온 모멘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좀 하나가 나왔죠. 목표가를 상향시킨 어떤 근거를 한번 좀 몇 가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진출을 한다. 이거는 사실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죠. 작년에 10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텐센트 쪽이죠. QQ 뮤직 쪽에 입점을 하면서 텐센트 뮤직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 수가 거의 뭐 굉장하죠. 뭐 우리나라 인구수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쪽에 중국도 이제 그 아이돌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기존에도 굉장히 좀 아이돌 산업이 활성화돼 있던 부분인데 그런 이제 중국 쪽 아티스트들이 디어유 쪽에 입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좋은 어떤 뭐 영업적인 부분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독료를 인상을 한다. 사실 구독료를 인상을 했을 때 이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디어유와 그 다음에 위버스 쪽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구독료가 기존에 4,500원이었는데 한 11% 올린다라고 해요. 근데 앱에서 결제를 할 때는 올리고 이제 그 웹 자체에서 이제 그 결제를 할 때는 기존을 유지를 한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결제를 하는 것과 네이버 앱에서 결제하는 것과 좀 다른 뭐 유튜브 프리미엄도
조금 약간 가격이 다르죠. 어디서 결제를 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거. 많이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11% 정도, 한 5천 원대에 가까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월 말에 지지난달에 이제 라이즈나 뭐 NCT 위시 이런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면서 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소속사별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157개 소속사에 지금 6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뭐 굉장히 좀 팬덤 위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탈이나 가격을 한 400원, 500원 정도 올린다라고 해서 이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2분기 실적 또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DOE가 1조 5천억이 좀 안 되거든요. 정확히 1조 한 4,7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을 생각을 하면 사실 뭐 고평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SM과 주가 흐름이 동조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윗방향 열어놓는 거죠. 2분기 영업이익 일단 89억 정도로 일단 시가총액이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영업이익이긴 한데 뭐 성장주의 어떤 그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좀 펄을 후하게 좀 시장에서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급 보고 차트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왔죠. 근데 최근엔 좀 약간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대신 기관 수급은 좀 약간 차분하게 이제 5월달, 6월달 수급이 아직도 좀 특별한 매도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긴 하락 후에 어떤 SM 흐름,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시장에서 이제 호평가가 나오면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같이 좀 올랐었는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밑으로 쪽으로 내려가고 계속 올해도 한번 좀 그런 흐름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 가격대에서 어떤 강한 어떤 뭐 지켜주는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주가 흐름도 좋고 정리를 하면 그 DOU를 사실 분들은 DOU 자체의 주가 흐름을 보지 마시고 SM의 주가 흐름이 견주했을 때 DOU를 접근하시는 게 좀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M과 연동해서 같이 봐야 한다. 팬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DOU 살펴봤고요. 실적 성장세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한 종목 딱 골라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뭐 워낙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좀 약간 심심한 종목을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심심하지만 네. 조금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된 주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많은 기업. 네. 롯데 하이마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하이마트. 네. 좀 약간 롯데 하이마트 이제 뭐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주가도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좀 바닥을 잡았을려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롯데 하이마트가 주가가 2020년도에 물론 코로나 때긴 합니다만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그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게 이번에 다시 좀 반복이 됩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한 3천억, 정확히 이제 3,26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제품 사면 이렇게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딱지 붙어 있죠. 에너지 효율. 거기에서 이제 1등급 효율 제품을 사면 어느 정도 환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전기도 효율화 시키고 어떤 전자제품의 어떤 매출도 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랬냐면 2020년도에 이따 차트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2020년도에 하이마트도 이제 주식이니까 그때는 주식이면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가전제품 고효율 제품 샀을 때 지원금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일단 실적은 주가도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좀 바닥을 좀 잡은 듯한 느낌이긴 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고 긴 기간 동안 실적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매출 이제 6,033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12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뭐 300%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한참 더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과거에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운되는 어떤 추세는 좀 마감을 했다. 요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 우리나라 주식들, 뭐 전 세계 주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사실 다른 주식들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구간인데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갈 때 롯데하이마트 혼자 좀 약간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제품 지원 관련돼서 그때는 3천억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롯데하이마트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약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때 그랬다고 해서 20년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뭐 시장에서 나름대로 좋은 재료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매수가는 지금 8,300원이죠. 지금 현재가 8,300원 딱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일단 9,000원 정도로 좀 약간 낮춰서 좀 잡아봤습니다. 손절가는 7,3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가전제품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또 이 관련 모멘텀 움직일 수 있을지 주시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9,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통해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 저출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약에 저출생과 고령화가 들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측에서 다음 주에 인구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간 세부적인 대책만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고요. 오늘 저출생 테마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대부분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4.3%대 강세,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그려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제로투세븐도 장중에는 8%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1.5%대 강세, 그밖에 꿈비와 삼성출판사도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그간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약 중 하나죠.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에 기대감을 모아갔던 LS 마린솔루션인데요. 오늘 LS 전선 측에서 LS 마린솔루션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규모는 3천억 원 정도 출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LS 마린솔루션의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 포설선의 발주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S 전선과 오늘 LS 마린솔루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LS 그룹주들에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는 일진전기가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9.5%대 역시나 좀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그밖에 LS 일렉트릭, LS도 강부하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앞서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훈풍이 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유럽의 독일에서 오토매티카라고 하는 로봇 전시회가 박람이 되고 있고 여기에 국내 이 로보틱스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측에서는 AI 중심의 이 지능형 로봇을 선보였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오늘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합니다. 2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로보로봇 9.3%대 강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4%대 급등 흐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6.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와 KNR 시스템도 역시나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김주영이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 이제 국제 송금 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지금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회사로는 이제 최근에 상장을 하게 된 서클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결제 인프라망을 지금 미리 선점해서 좀 깔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수수료 수익도 얻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 확대될 거라는 사실은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유추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JP 모건에서도 이거는 빨리 들어가서 그 결제망과 그 라인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다 주는 이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 뭐 어떤 것을 담보로 두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삼아서 담보를 해서 발행을 하고 이 구체적인 결제망을 갖춰 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선점을 하는 것이 그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JP 모건을 비롯해서 다양한 유통기업들도 이 규제가 이제 명확하게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선점하고 뭔가 규격을 만들고 이제 전체 그런 망을 설치하는 것에 주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그 블록체인 망 위에서 이제 동작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일 텐데 블록체인은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싼 데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그런 블록체인에서 하게 되면은 일단은 더 수수료나 이런 비용 관점에서는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결제망은 사실 그 제3자 기관, 뭐 감독 기관을 포함한 제3자 기관의 이러한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을 갖추게 되면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저렴하고 빠른 그 누구의 이제 딜레이나 이런 지연되는 상황이 제3자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도 계속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전에 또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통화량의 증가는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유독 다른 뭐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도 많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생겨나게 된 기관의 유입 효과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상승을 하게 된 그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지금도 사실 금리 인하나 뭐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푼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뭔가가 있다. 이 상당히 그냥 단순히 통화적인 흐름만으로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비트코인 얼마까지 그래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 정말 피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일단은 당장에 이번 하반기에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도 당연히 이제 조심스럽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희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생각은 보통 디지털 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금과 비교해서 정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가서,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금과 같은 시총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금의 시총이랑 비트코인의 시총이 11배가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입을 했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 정도 하고 있는데 금의 시총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뭐 그 은은 이미 넘어섰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15억에서 16억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얼마나 이제 기관의 참여가 더 늘어나고, 뭐 지금은 사실 아직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곳이 뭐 미국, 그다음에 뭐 한국은 이제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된 활발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빠르게 이제 저희 일반 투자자들이나 대중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보편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빨리 오느냐, 그때에 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주의해서 관심 깊게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은, 그 이더리움도 현재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그 거래 규모나 양에 있어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의 이유를 찾자면, 그 이더리움은 그 스테이킹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POS 합의 알고리즘을 거친다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그 스테이킹한 지분을 토대로 검증을 해서 이제 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재 현물 ETF는 스테이킹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면 스테이킹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 뭐 연 3에서 4%인데 현재 그러한 이자를 지금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를 살 바에는 그냥 현물 이더리움을 내가 직접 사는 게, 그래서 그거를 스테이킹을 넣어놔야 그래야 남들은 다 받는 이자를 손해보지 않고 나도 이자를 받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많은 그 현물 ETF 신청사들이 그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을 하고 싶어서 그 변경 신청을 다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EC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일단은 뒤로 연기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연기된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애초에 이제 국제 송금 결제망을 이제 혁신하겠다, 웹3 스위프트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나온 프로젝트인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애초부터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나온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국제 송금, 결국 누가 먼저 그 국제 송금망을 갖추고 이러한 인프라를 먼저 깔아놓은 다음에 이것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플이 그 국제 송금 결제망을 어떻게 편리하고 쉽게 깔아서 많은
그 기존의 기관들을 온보딩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저희가 아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은 그 수수료가 비싸고 리플과 뭐 비교했을 때 비싸고 그리고 그 한 1초당 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리플에 비해서는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 결제망에 사용하기에는 뭔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결국엔 이런 국제 송금을 사용하려면 물론 그냥 개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뭐 비트코인 지갑이 있고 이더리움 지갑이 있으니까 뭐 서로의 지갑으로 송금을 하고 수신을 한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그 결제하는 게 그냥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에 맞는 뭐 특히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 규격이나 결제에 대한 그런 신뢰 프로세스를 갖춰야 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중되고 전문화된 팀이 있는 리플과 같은 그런 기업 자체에서 하는 것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실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팀이 직접적으로 있다고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리플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플 코인이 진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인 게 어쨌든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변동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주로 결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 리플도 이걸 알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고 관련된 사업을 또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죠. 네, 불가능은 없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현재 이제 현물 ETF도 승인되고 이 정도의 지위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확산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 리플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이런 사용이 얼마나 확대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테라루나 사태 때 하루에도 그냥 몇십 조씩 그냥 사라지고 갑자기 또 생기고 그런 곳이 또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고 지금도 막 하루에 몇십 개, 수십 개 뭐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가장 핫한 주제로서 섹터는 일단은 AI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러한 AI가 핫한 부분들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산업에서 핫한 부분들이 이제 웹3 암호화폐 쪽으로도 많이 그대로 옮겨오는 경향이 있어서 AI의 그 진화되는 그 산업 흐름에 따라서 AI 섹터가 좀 유명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뭐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도입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그 디파이 탈중앙 금융에 대한 니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이제 디파이 탈중앙 금융에 대한 기관의 유입이 이제 가속화된다면 가속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업력도 길고 시총도 크고 이런 그 서비스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디파이 섹터도 눈여겨보시면서 그다음에 이에 엮여 있는 RWA 관련된 코인들도 뭔가 좀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잡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정말 안 좋은 코인이 뭐 물론 각자의 다 신념과 이런 목적을 갖고 코인을 만들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코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역동적이지 않고 이제 거의 뭐 진행되는 그러한 비전이나 사업이 없는 죽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골라내는 방법은 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라면 거래량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일단은 굉장히 거래 효과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이런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다른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로는 보통 이제 코인 프로젝트라고 하면 트위터 계정이나 뭐 디스코드 서버나 이런 자신들의 오피셜 계정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공식 계정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지 않고 사업적으로도 뭐 공지가 나오는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마 커뮤니티도 그 홀더들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죽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코인이 약간 죽은 코인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이제 유명 인사들이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뭐 이에 따라서 대중들도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이에 대해서 너무 투기다, 이건 사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근데 결국에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10년 넘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왜 이렇게 커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전이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모든 코인이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유틸리티, 즉 활용성을 염두를 해두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냥 비즈니스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돈의 흐름과 속성에 대해서 약간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저희 뭐 쟁글 같은 경우도 그 포털에서 다양한 리서치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이쪽 시장도 앞으로 정말 유망하고 정말 크게 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와 확신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그 암호화폐 투자를 제가 막 엄청나게 작년은 못해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CNS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외에서 컨설팅, 구축,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클라우드 AI 매출은 3조 3,51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했다. LG CNS는 1992년 국내 최초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오픈한 이래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상암 IT 센터, 가산 센터와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거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하며 데이터 센터 사업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LG CNS가 소유,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4곳은 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액침 냉각과 디지털 트윈 등 AI 데이터 센터 핵심 기술을 강화하며 통합형 인프라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와 AI 솔루션을 융합하고 있다. LG CNS는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이며 원 LG 솔루션으로 각 사의 역할을 분담했다. CNS는 향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 어느덧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최영지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이거래일 연속 조정을 좀 받아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3,100 이상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이제 과매수권에 돌입함에 인해서 일단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지수대 자체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그 아직도 현재 코스피가 PBR 1배를 살짝 넘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 여러 증시들을 좀 비교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 1.4배,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은 PBR 한 2배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배가 넘는 이제 미국 증시까지. 그래서 아직도 글로벌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받았던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돌아온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제 이번 자리는 이제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한국 증시가 이제야 좀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았던 주가 위치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6조에서 최근에 이제 40조 이상까지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200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면 POR 기준으로 5배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 상장돼 있는 뭐 여러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따지고 보면 지금 보면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행 PR 기준으로.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마이크론이 한 11배,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2배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이닉스가 PR 기준으로 6배에서 7배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맞다. 기술적으로는 과매수권이 맞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HBM4 경쟁으로 달아나면서 일단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HBM3 관련된 수주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만 통과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정이 나올 시에 차익 실현보다는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효하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의견 전해주셨고요. 최용지 전문가께서는 동의하실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갈피를 잃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약화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월 들어서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이 대선 이슈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선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씩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그동안의 리스크로 작용했던 게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죠. 하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도 불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경제 지표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사이에 미국에서 발표가 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0.5% 감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발표가 됐던 잠정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2%였는데 그것보다 하회하는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확정치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신호는 역시나 관세 부과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GDP가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서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신용 잔고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2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과열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예탁금이 65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신용 잔고와 예탁금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과열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35% 정도인데 거의 그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용 잔고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반대 매매 우려도 커집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대차 거래 잔고도 증가를 했습니다.
4조 원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무려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공매도 대기 자금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증시가 흔들림에 따라서 공매도 물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이 더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섹터라고 한다면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고리 1호기 해체 결정에 따라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졌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저는 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섹터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글로벌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형 원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밖에 없고요. 그 외에 뭐 일본이라던가 스위스의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 해체 경험은 있지만 대형 원전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산업에 진출함에 따라서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90개가 넘는데 부족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원전 해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500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큰데요. 특히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해 보면 어떨까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여전히 밸류는 매력적이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는데 또 관세 불안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매크로 이슈에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주시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3,077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좀 순매도세가 늘면서 하락분 확대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3,093포인트까지 바짝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3,058포인트 구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0포인트 넘게 끌어내리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8%대 역시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790포인트,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바짝 올랐다가 이내 하락 전환한 이후로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오늘 하락폭 키운 요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9천억 원 이상 덜어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9,600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요. 개인이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 역시나 확인이 되면서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 현재 구간에서도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이 2천억 원 가까이 담아가는 가운데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6월 27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분위기가 미국 증시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 선제적으로 많이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전반적으로 종목을 보게 된다면 하락해서 마감한 종목이 더 많기는 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 랠리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3%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가 힘을 내줬습니다. 0.8%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G엔솔 2차전지 오늘 약했습니다. 3%가량 빠졌고요. LRG 넥슨 최근에 방산 일부 종목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도 1.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타났는데 반면에 지주사라던가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한 종목이 우세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관련 기업들 관세에 대한 부담감 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품주까지 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현대자동차, 기아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의료기술, 바이오 관련 기업들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인터넷 대표주들 최근에 많이 상승한 어제에서 오늘까지로 약세장 이어집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3% 넘게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우선 유럽향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환율도 원화가 강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왔고, 에코프로 BM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무려 5% 넘는 약세 구간에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같은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ADC 제형에 대한 기대감 속에 리가켄 바이오 사이언스는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엔터주들 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특징적이었는데, 특히나 디어유가요, 중국 관련된 모멘텀 안으면서 오늘 무려 16%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으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단에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7%, 코스닥도 0.8%가량 빠진 채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장중에 1% 넘는 낙폭은 만회해 준 채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피 200도 0.7%가량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현저하게 많은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 이어갑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매도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3,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금 시장의 하단을 막아주기 위해서 힘을 써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외국인의 매도가 더 거세졌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매도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고 1,000억 원 미만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478억 원가량으로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1%가량 상승하면서 6만 800원 선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 그동안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3%가량 빠진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100만 원대 밑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KB금융이 오늘 0.6%가량 상승하면서 11만 600원대의 거래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5위, 6위, 7위의 시가총액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7%가량 상승하면서 6위권,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3% 오르면서 7위에 안착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세 부담감 속에 빠지면서 8위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8위권까지 매일매일 총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3% 빠지면서 오늘 10위에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 대부분 부진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5% 이상 빠지면서 마감했고, 오늘 바이오 종목 기업들도 약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알테오젠이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도 어제 조정받는 듯 하다가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합권에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외환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시장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97.14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뉴욕장 들어가기 전에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어제 종가 수준인 1,356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은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파월 의장을 후임을 미리 조기 지명하겠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생기면서 미국 금리랑 달러가 같이 하락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5월인데 미리 도비시한 인사를 조기 지명을 해서 파월 의장의 내임덕을 유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달러의 약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쪽에서도 미국 1분기 GDP가 역성장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선은 연은 총재들이 계속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했는데 약간 엇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향성의 확신은 없지만 이제 7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점은 약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도 중국이랑 무역 협상 같은 것들이 설명했고 또 7월 9일 발효될 상호 관세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들로 달러가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우선은 기본적인 달러 약세 트렌드는 계속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60원에서 시작했으나 역시 55원을 하단으로 계속 지지되고 옆으로 거의 변동성이 오랜만에 없는 장을 보여줬는데 오늘 밤 미국 물가지표를 기다리면서 횡보하다가 1,357원 35전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와 파월의 기싸움 계속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관세가 성장률 둔화라는 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나타났습니다. 물가의 부담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환율을 하단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하락 추세를 좀 더 비중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로 인해서 시간 지날수록 계속 미국 경제 지표들 침체 더 보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파월은 금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니까 이제 금일 저녁에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저녁에 물가 지표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하루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 등 여러 가지 미국 경기 지표들의 하강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달러의 하락세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리 하락 추세가 또 강해지면은 리스크 선호도 더욱 커질 수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도 달러의 추가적인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50원 지금까지 지지되는 하단이 깨지면 1,300원 초반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체력이 점점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350원 지지 하단을 돌파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 시장 마감 동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코스닥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흐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욱 과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다음 주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네, 일단 다음 주 6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하루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관세가 유예됐던 이제 7월 8일이면 사실 유예가 만료가 되는데 다시 한번 유예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노이즈 섞인 발언들이 나오게 될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스피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시장의 컨센은 이제 상호관세 부분을 다시 한번 유예하는 방안이 일단 시장의 컨센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코스피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조정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국인 매수가 다시 동참하면서 코스피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사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최근 주간 단위로 이익 전망치를 조금 올리고 있는 섹터가 두 섹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화장품 섹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선 관련된 섹터들이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일단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화장품 섹터 그 중에서도 일단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실적 모멘텀을 크게 좀 받을 수 있는 뭐 실리콘투라든지 APR 같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조선 섹터가 사실 상반기 수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2분기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이후에 일단 다시 한번 27년까지 이어지는 이익 성장의 사이클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을 텐데 이틀간 조정이 좀 세게 맞았습니다.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조정권에 들어갔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사실 그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지금 이제 시중 자금의 순환에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든 기업이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발행 주체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되겠죠. 이런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SI 업체들, LG CNS라든지 삼성 SES 같은 종목들이 이런 IT 인프라 구축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하락이 나온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매수해보는 전략이 현재 자리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좀 급락하는 흐름 나타났는데 이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 마무리 시즌이고 또 하반기가 시작하는 시즌인 만큼 또 월 초에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경제 지표에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9%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2%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1%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도 유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저는 ISM 제조업 지수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해서도 연결이 돼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장이 된다면 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좀 사례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이 되는 그런 국가들 위주로 협상에 대한 것들을 열어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과 관련된 협업들을 좀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연장이 된다면 더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봐야 될 거는 자동차라던가 2차 전지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워낙 낙폭이 큰 섹터인 만큼 하반기에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관세 부과가 25%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근데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 들어서는 바닥을 잡고서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참고를 하셔서 자동차랑 2차 전지 섹터에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섹터까지 현 시점에서 대응해 볼 만한 부분들 알려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SOS랩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초에 랠리를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시세를 줬다가 시장의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고 좀 주춤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라이다에 들어가는 센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면 일단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라이다 공급을 위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생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라이다 센서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확정된 것으로 시장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주가 단기, 그러니까 6월, 7월 정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사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로봇을
사업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 수출에 있어서 사실 직접적으로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로봇 관련주 섹터의 순환매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현재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손절 라인은 11,000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가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SOLS랩 전해주셨습니다. 18,000원으로 대응해 보시자는 의견이었고요. 최영주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HBSP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HB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고압 열처리 장비 분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SMC라든가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객사 다각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플라즈마 사업을 통해서도 이런 중견기업들 위주로 고객사를 다각화하는 시도를 통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50%대가 넘는데요. 사실 영업이익률이 15%만 넘어도 높은 수준인데 50%가 넘습니다. 산업 내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리스크라고 한다면 최근에 EST와 특허 분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분야에 있어서 분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HBSP에 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조정이 나오면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은요? 저는 시장 방향보다는 종목 선별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종목 지금 잘 선별해 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조언해 주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